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저희 방송한다고. 휴방 아니고. 자, 내일 미국 시장은 부활절로 휴장이지만 저희 방송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9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또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짚어드릴 거니까 아유, 3프로 글로벌 라이브 내일 휴방 아니요? 이러면서 딴 데 가지 마시고 금요일이라고 딴 데 가지 마시고 내일도 저희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부터 하겠습니다. 신성민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니저 항상 볼 때마다 좀 낯을 많이 가리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네, 낯을 좀 가립니다, 제가. 아, 그래요? 근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방송까지 출연을? 낯을 가리긴 하는데 네. 약간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네. 또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뭘 그런 해야 스타일이에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뭘 도와드려야지 우리 신성민 선임이 이렇게 선을 넘어서 와 할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오늘은 없고. 네. 그건 아닌데 네. 여기서 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음에 한번 또 점심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신성민 선임이 이제 선 넘는 걸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될까요? 일단은 지표 관련해서 좀 안 좋게 연달아 좀 나왔죠. 네네. 그러면서 주가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화면 첫 번째 화면 바로 보시면서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뭘까요? 이제 파월이 이제 미국의 경제 관련돼서 이제 비행기를 끌고 가는 거죠. 네. 오른쪽은 이제 소프트 랜딩인 거고 왼쪽은 하드 랜딩인 거죠. 그래서 일로 가냐 절로 가냐 좀 고민하는 그런 장면을 좀 재밌게 좀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가 그리고 금리 관련된 걸로 많이 고민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장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걸로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관련돼서 이제 민감한 쪽은 좀 빠졌고요. 네. 경기 관련된 좀 방어적인 쪽은 또 반대로 또 올라가거나 좀 적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 좀 연달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드 랜딩이 됐건 소프트 랜딩이 됐건 그 전에는 노 랜딩이었는데 이제 하드냐 소프트냐 어쨌든 랜딩을 시장에서는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네요.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뀐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노랜딩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아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 일반적인 의견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요. 네. 사실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전혀 랜딩을 안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걱정하는 단계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서도 조금 큰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금 같은 경우에도 네. 역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얼마죠? 지금 2% 정도 고점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상황이긴 한데요.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특히 그 미국 금리 관련된 전망이 바뀌면서 네. 급속도로 상승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가 타락할 때 올라가는 자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화폐가 타락한다라는 것은 실질 그 금리가 좀 낮아지는 공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 금리라는 것은 이제 금리 빼기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보시게 되시면은요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일주일 사이에 3.6 정도에서 3.3 정도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전에 뭐 뉴스라든가 혹은 3프로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월화수 연달아서 경제 지표 관련해서 맞았습니다. 네네. 다양하게 좀 맞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월요일날 이제 ISM 제조업 지표가 좀 가장 영향이 좀 컸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ISM 제조업 지표를 좀 보게 되면은 46.3 정도 나왔었는데요. 네. 이게 코로나를 제외하면 2009년도 6월 이후 최저치 수준입니다. 코로나 제외하면 2006년, 2009년도. 2009년 이후 최저. 네. 거의 ISM 제조업 지수만 보면은 거의 금융 위기 수준인 거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말이 그렇다고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경기 침체가 없었던 적은 딱 2번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할 만하죠. 아하. 예. 아까 말씀하시는 김에 찾아봤더니 금값이 지금 2,034달러까지 올라왔네요. 네. 많이 올랐구나.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경기에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중소형 지수, 러셀 지수 네네. 같은 경우에는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마이너스 한 9% 정도 되는데 네.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 감안했을 때 뭐 플러스도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좀 중소형 기업들한테는 좀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경기 침체가 와도 잘 버티는 건 대기업이고 쉽게 못 버티는 건 중소기업이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면 중소기업의 주가 하락폭이 훨씬 더 크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이슈가 있었죠. 은행 관련돼서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네. 주가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좀 안 좋은 쪽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소형 기업들한테 대출을 진행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난에 좀 빠질 수도 있고요. 혹은 좀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그 기업들이 고용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네. 고용 지표도 여전히 좀 흔들리는 상황들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하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불과 한 올 초부터 한 3월 달까지만 보면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2번째 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요. finbiz.com에서 갖고 온 자료이고요. 이게 어느 기간이에요? 그 연초부터 지금까지. 연초부터 지금까지. 네. 기간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우측 상단부터 좌측 하단까지 대각선을 쫙 그으면 네. 위쪽 부분이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성장주 섹터라고 많이 생각하고요. 네. 밑에 쪽 부분들이 이제 가주주 섹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성장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리에 예민합니다.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번 또 말씀드리면 올해는 금리 관련돼서 영향은 작년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성장주들의 퍼포먼스가 매우 좋았습니다. 몇 개 눈에 띄는 기업만 보면 엔비디아 87% 정도 올라간 게 보이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 78% 올라간 게 보이고 테슬라도 한 56% 올라간 게 좀 보입니다. 네. 반대로 가치주들은 약간 빠지거나 혹은 보합 정도 수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요. 일주일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 거는 올해 들어 YTD로 네네. 3개월 동안을 본 거고 지금 보여주시는 건 지난 한 주 동안을 보여주는 거고 네네. 지금 보니까 에너지, 헬스케어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대표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에너지는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니라서. 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좀 있었죠. 감산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급등을 했던 거고요. 밑에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유틸리티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방어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반대로 밑에 이제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제 뭐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경기 예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산업재가 좀 가장 또 가격 하락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경기 관련돼서 지표가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시장 분위기는 바뀌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이제 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해 들어가는 시간이 된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은 이 침체가 얕은 침체일까 깊은 침체일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 생각은 얕은 침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침체보다는. 네.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의 위기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생긴 위기였어요. 네. 근데 물가라는 건 물건의 가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물건의 가격이라는 것은 기업이 만들어낸 물건의 가격입니다. 네. 결국에는
제품을 예전보다는 적게 팔더라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수요 없이 물가 오르는 거는 있나? 그런 것. 물론 이제 뭐 그 통화 정책 잘못했을 때 그 돈값 떨어지면서. 물론 이제 중동에서 뭐 네. 석유 감산을 너무 심하게 해서 네. 유가가 막 200불, 300불 가면은 이제 뭐 수요 관계 없이 그렇죠, 올라갈 그렇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깊은 침체가 현실적으로 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물건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는 돈의 가치가 내려갔다라는 거고 자산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되게 반발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물가 올라서 주가가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금리 부분도 같이 봐야겠죠. 근데 네네. 금리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간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 자산 가격이 이제 서서히 반영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이 됐을 때 주식 비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했을 때 우리는 네. 어떻게 해야 돼? 네. 네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라. 나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우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철렁하죠. 아니 철렁보다는 되게 약간 뒤에서 이렇게 꼬집어주고 싶어요. 그런 말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꼬집어주고 싶어. 얄미워 막 이러면서. 일단은 그 이야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말씀을 좀 네네. 드리면은요. 이런 겁니다. 주가가 좀 심하게 빠졌으면은요. 네. 내가 경기를 예측해서 맞추겠다는 의도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식 비중을 심하게 바꾸는 거는 네.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 네. 좀 감당할 수 없는 좀 수익률상의 불이익이 나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얕은 침체가 될 거야, 깊은 침체가 될 거야. 10%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15% 안 좋아질 것 같아. 이 퍼센티지를 맞추겠다고 경제 지표를 맞추겠다고 그때마다 지표 발표 전에 팔았다 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지금은 잘못 그런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바닥에서는 너무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이제 예전에 제가 확률적 자산 배분을 해보자. 그러니까 네네. 경기가 아리까리하니까 그 확률 자산 배분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확률적 자산 배분을 못 하신 분들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예, 대부분 또 안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긴 하고요. 그런 분들은 주식 비중을 지금 왕창 줄여서 네.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일부 조금 시프트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혹은 뭐 장기 국채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안전을 일부 시프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부 주식 비중 함부로 줄이는 것은 우리가 반등을 또 세게 나올 때 또 따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면 떨어지고 네. 팔면 올라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누구한테 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네네.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요. 네. 뭐 한때는 좀 맞추겠다고 주식을 네. 열심히 샀다 팔았다 하기도 했지만 경기 자체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지표 하나가 또 좋게 나와서 경제가 또 좋게 인식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소매 기업 하나가 실적이 좋아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맞추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네. 대응 영역으로 하는 게 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경기 방어주적인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조금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네. 관련돼서. 근데 아마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네. 제 대표적으로 헬스케어를 좀 뽑아왔거든요. 이게 헬스케어가 참 좋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뭐냐면 특히 기업으로 치면 정말 떼돈 버는 기업들이 여기에 있고 네네. 그리고 업종으로 보더라도 경기가 힘들 때도 뭐 누가 뭐 갑자기 건강보험료 안 내겠습니까? 실손보험료 안 내겠습니까? 이런 거 따져보면
좋은 건 당연히 알겠는데 참 이게 움직임이 더디고 하다 보니까 참 손이 안 가는 거긴 하거든요. 네, 저도 헬스케어 좀 보면서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네.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화면 잠깐 볼게요. 그 워렌 버핏 나온 화면 잠깐 열어주시면은요. 네네. 헬스케어 업종을 설명하기 전에 이 경제적 해자라는 단어를 네.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단은 그 해자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네. 네. 해자는 요즘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그 성 옆에 있는 그 물이죠.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네. 이제 서양권에는 많이 있고요. 뭐 역사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그 해자가 메워지면은 성을 포기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자가 정말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경제적으로도 이 해자가 중요한 역할, 이게 해자를 이제 빗대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워렌 버핏이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의 대가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들이 요 부분이고, 그리고 주주총회 같은 데서 워렌 버핏이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거에 관련된 동영상도 있고 책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내용들 좀 들여다보게 되면 주로 했던 얘기가 우리가 가치 투자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계산하고 막 이런 거에 막 몰두할 것 같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제적 해자가 중요하고 만약에 이런 경제적 해자가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이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고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초과 수익을 낸다라는 거고 그것이 기업의 성장을 뜻한다. 네. 이렇게 많이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기업 그 가치 평가하는 데서 어떤 모델링을 쓰냐, 할인율은 뭘 쓰냐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하고 그런 내용도 영상에도 많이 있는데 워렌 버핏은 엑셀이라든가 뭐 손으로 써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요? 암산으로 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만큼 가치 평가를 한다라는 건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잖아요. 네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거를 정확하게 엑셀로 하나하나 딸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일정 범위 내에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 이제 경제적 해자를 더 본다라는 거죠. 그때는 질적인 평가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가치 평가하는 게 물론 이제 뭐 현금 할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암산으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가치 평가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를 좀 봐야 되는 시기다. 확실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안 가면 내가 이미 들고 있는 성장주가 좋아질 거니까 뭐 그건 좋은 거고. 네.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로 가면 내 성장주 안 좋아지니까 그럼 그거 버틸 수 있는 헬스케어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요 정도의 좀 일부분의 좀 변경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헬스케어는 좀 어떤 게 좀 좋아 보여요? 일단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해자 관련돼서 말을 꺼낸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 경제 해자에 딱 어울리는 게 헬스케어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헬스케어 업종은 특허권으로 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몰지각한 기업들은 약값을 한없이 올렸어요. 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은 수익을 냈고 주가 수익이 나쁘지 않았었죠. 근데 일정 수준이 지나가면은 이제 특허권이 만료가 되고 복제약이 됩니다. 네. 복제약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약값의 한 80% 정도에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이런 업체들이 원래 그 원조 오리지널 대비해서 한 80% 정도 약값에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한 20년 정도 특허권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올해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은 단일 의약품. 올해? 네. 올해 제일 많이? 뭘까요? 이라고 하면은 키트루다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키트루다 뭐 하는 약이에요? 머크라는 제약사의 이제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예. 거기서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역 항암제 쪽에서는 거의 이제 독보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크라는 기업들은 이제 흔히들 이제 빅파마라 불리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중 하나고요. 시가총액은 이제 370조 전후 정도 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머크란 기업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그 코로나 네. 백신으로 조금 그쵸. 익숙해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키투르다가 만료 그 특허권 만료일이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특허권이 만료가 되게 되면 결국엔 경제적 혜자가 깨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복제약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복제약들이 등장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파이프라인 보는 거고요. 그렇죠. 다인판으로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약회사들은 일단은 그 언제가 이제 그 만료가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블록버스터급들 약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들이 이제 특허권 만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안 좋잖아요. 예, 맞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꼼수는 뭐냐면요. 또 다른 특허를 냅니다. 같은 약품을 가지고. 근데 이게 꼼수라고 말하기가 좀 뭐한 게 뭐냐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A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이거를 특허를 받았다면 그게 그러니까 예컨대 뭐라고 할까요? 소염진통제. 우리 그냥 쉽게 소염진통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염진통제를 처음에 위장관계 소염진통제로 받아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특허가 만료될 것 같은데 그들도 임상을 계속하겠죠. 두통 소염진통제 되나? 어쨌든 다른 곳의 소염진통제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 이제 적응증 확대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달라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이제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긴 한데요. 네네. 특허권은 그거랑은 조금 다르긴 그래요?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맥 주사를 놓는 약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정맥 주사라는 거는 굉장히 장시간 주사를 놔야 되고 병원에서밖에 못 맞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피하 조직에 네네. 피부에다 바로 주사를 놓는 거. 그러면 집에서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특허권이 생기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네, 혹은 이제 경구용으로 먹는다든가. 네네. 네,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렇게 연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미라라는 약품이 있어요. 네. 이게 자가 면역 치료제이고요. 그렇죠. 이게 그 코로나 이전에는 매출액 1등이 이 휴미라였습니다. 그렇죠. 단일 품목으로 세계상에서 제일 많이 파는 품목이 휴미라였죠. 네, 전 맞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네. 거. 이게 이제 2016년도에 만료가 돼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 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130개 정도 특허를 냈고요.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까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진출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장을 시키고요. 근데 두 번째 꼼수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잘 나가는 기업을 하나 삽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의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임상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 약을 이제 두 번째 이제 블록버스터로 내놓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약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맞아요. 거의 신약 네. 개발 완료될 것 같은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네. 그 약을 본인의 약으로 네, 새로운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해요. 실제로 헬스케어 업종에서 네네. 우리가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 보게 되면 기술 이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기술 이전에 기술을 넘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기술을 누군가 사겠죠. 네. 이제 빅파마 중에서 사게 되면 이제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산 애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특허권을 이용해서 경제적 해제를 만들어서 제품 가격 올려서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이제 신성민 선임이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주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헬스케어의 특징은 경제적 혜자가 마치 있다 없다 할 것 같지만 이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경제적 혜자는 계속 유지하는 기업이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 하죠. 그래서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특허를 좀 냈고요. 이제 피하 제형이라고 하죠. 이제 이제 피부에 넣는 이제 직접 이제 주사를 할 수 있는 정맥 주사가 아니고 요 네. 형태로 넣고요. 만약에 이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추정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203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특허권 보호 기간이 35년이 되는 거고 원래 한 일반적으로 20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이미 특허권을 그러니까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고요. 100몇 개씩 해버려요. 어. 이제 거기서 이제 거들리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늘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 예.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바로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가운데 하나 네. 굉장히 중요한 그 모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플레이션 안 높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들 약값 비싸시죠? 약값 비싸면 또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약값 안 오르게 해드릴게요. 이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그거 관련돼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네. 마지막 페이지 잠깐 좀 보시게 되시면요. 네,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물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약이에요. 근데 이왕 약값을 낮춰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많이 쓰는 약을 네. 대표적으로 먼저 약값을 낮춰야지 효과가 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쓰는 약을 음. 일단 타겟팅을 해서요. 아, 그 2026년 이후에 네. 그 얘네들 그 보험청하고 협상을 그러니까 약값 협상을 하게끔 했어요. 네. 만약에 응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세금을 떼게끔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너희 네. 싸게 협상 안 하면 네. 세금 때릴 거야 이거예요? 예, 맞아요. 오. 그런데 그게 그 세금이 뭐 분기마다 10% 상승해서 최대 95%라니까 네. 세금이 95%라는 거 아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협상에 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간 2026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약품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복제약이 있는 약품은 해당되진 않습니다. 예.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제네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네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이 그쵸. 떨어질 내려가죠. 테니까 어.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복제약이 된다면 오리지널보다 한 80% 정도 약값에 판매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네네. 약값이 20% 이상 네. 내려온다라고 하면 차라리 특허권을 풀어버리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20에서 25% 정도 생각합니다. 약값 인하를. 네, 네.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의 음. 보충해줄 약이 좀 필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보충해줄 약을 조금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인수 합병을 M&A를 좀 했던 상황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그 이제 그 엑셀레온이라는 기업을 2021년도에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소타터셉트라고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 약을 네네. 하는데요. 이제 폐동맥 고혈압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폐동맥 고혈압제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넓힌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네. 해결했었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최초의 치료제라서 이제 블록버스터급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건 키트루다 대비해서 상당히 모자랍니다. 많이 아직까지는. 네네. 키트루다가 매출이 26조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 소타터셉트 요 약이 그 2028년도에 1.8조 원 정도 매출을 예상하니까요. 네. 한 1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다실이 될 수도 있고요. 자궁경부암 관련돼서 네. 1조 정도 매출을 이제 낼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3상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품목이 10개 이렇게 넘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블록버스터급이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짜잘짜잘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가격 인하분은 이런 다른 약품들로 채우고 그리고 키트루다의 어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특허권을 계속 연장을 함으로써 본인의 자리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게 훼손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건가요? 훼손이 있더라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훼손을 안 되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또 M&A를 한다든가 혹은 기존의 3상 하는 것들 중에서 또 일부가 좀 된다든가 이런 식의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헬스케어 얘기를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항비만 관련돼서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저 그 주사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진짜. 예, 저는 맞아보진 않았는데 주변에 맞아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래요? 굉장히 좀 멍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왜 좀 이슈가 됐냐면 그 일론 머스크가 네. 사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안 끼는 데가 없긴 한데 네네. 여기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이어트 비결로 그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고비가 굉장히 품귀 현상이 좀 일어났고요. 네. 그래서 FDA로부터 지금 공급 부족 의약품을 지정이 됐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지금 노보노 디스크가 그 덴마크에서 제일 큰 기업이거든요. 한 네. 400조 가까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네. 굉장히 큰 회사인데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네. 일라이 릴리도 유명하잖아요. 일라이 릴리도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마운자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올해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마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존의 위고비보다 조금 더 살이 더 빠지는 걸로 네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체중 대비해서 한 20% 넘게 빠지는 걸로 알고 있고 3분의 2 정도 효과가 네네. 있었다라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네. 굉장히 좀 핫한 시장이거든요. 연 이제 20% 넘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큰 기업들이 좀 많이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 위고비란 약은 그 원래는 이제 그 당뇨 치료제로 원래 개발했었었는데 사이드 임팩트로 이제 살이 빠지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치료제 효과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케어를 좀 필요하다고는 느껴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종목이 꼭 내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이런 기업들이 참 나의 포트폴리오를 잘 지켜주는데 하지만 손이 안 가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의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은 조금 어떤 상태인지를 종목별로 기업별로 좀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잠깐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아, 이게 참 좀 그래요. 아, 여러분 보세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20만 건. 근데 지금 보니까 22만 8천 건이 나왔어요. 이게 불과 이 숫자가 한 2주, 3주 전만 해봐도 이 숫자 나왔으면 지금 시장 오르고 있을걸요? 그쵸? 아, 그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와, 신규 실업수당 20만 건만 좀 넘어라. 맨날 19만 건, 19만 건 이랬으니까. 좀 넘어라 했는데 이번에는, 와, 22만 8천 건 나온 게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감으로 기속이 되면서 지금 선물시장 제가 보니까 한 뭐 아주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규 실업수당은 매주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나스닥 0.3% 정도 그리고 S&P 500은 0.09% 약보합 정도 다우는 0.04% 그 약보합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내일 저녁에 기다리고 있죠. 논판 페이롤 내일 저녁 9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내일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민 선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